대신에 로우 바운드를 적용하면 디스턴스가 작아지면 랭스가 줄어들겠죠. 줄어들어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스몰리스트 랭스니까. 그래서 이걸 그 로우 바운드로 하게 되면 이 부동호가 생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일종의 리커전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NKD는 요 D를 이쪽으로 들으면 D 플러스 디멘전 하나 줄이면서 디스턴스는 2분의 D로 줄인 거. 자, 저걸 우리가 쭉 리커전식으로 저걸 계속해서 쓴다면 자, 리커전식이 나왔으니까요. 이게 리커전식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요거에 대해서 리커전식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죠. 요거에 대한 리커전식 n에 k-2 그 다음에 요거 디스턴스를 다시 요거를 다시 2로 나눈 어퍼싱 승리 이런 식으로 가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아니 요거에다가 2분의 D를 한 다음에 2분의 D를 한 다음에 쭉 가게 되면 이게 제로 디멘전까지 가겠죠. 제로 디멘전이면 그러면 제로 디멘전 요게 만약에 우리가 제로 디멘전으로 가게 되면 여기 만약에 어떤 디스턴스는 D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케이스라고 한다면 또 저기 올제로 코드워드에 대한 거니까 제로 디멘전이면 그건 뭐 보통 무한대라고 하지만 전체 공간의 그 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한대? 약간 이게 좀 노테이션상의 문제가 생기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 길이는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2분의 D에 요거 그 다음에 2의 제곱분의 D에 이거 해서 2의 K-1 D 이렇게 돼서 우리는 이게 썸으로 표현하면 I는 제로에서부터 K-1까지 이렇게 정리가 리커전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K와 D가 주어졌을 때 디멘전 K와 최소한 코드상의 거리 D를 유지를 하려면 그 랭스는 요 서메이션 값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요 서메이션 값보다. 이게 바이너리 리니어 코드 케이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리그젠플을 한번 볼까요? 코드. 자, 그러면 우리가 디멘전이 K가 4고, K가 4고, 그 다음에 디스턴스가 3이면 NKD는 도대체 N4, 3은 도대체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냐면 따져보면 그 디스턴스 3 더하기 3을 2로 나눈 거, 그 다음에 3을 4로 나눈 거, 그 다음에 3을 8로 나눈 거. 이게 있으면, 그러니까 텀이 4개야 되는 거죠. 텀이 즉 K에. 자, 이거는 어떻게? 3. 1.5의 그 실링은? 4분의 3의 실링은? 8분의 3의 실링은? 그 해밍 코드는, 저 743 해밍 코드는 그리스머 바운드를 어치브하죠. 저거의 듀얼 코드를 들여다보게 되면
734 코드가 나올 거예요. 734.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MKD 3하고 4죠. 이놈은 4 더하기 4를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4를 4로 나누고 여기까지죠. 그쵸? 텀 3개. 왜냐면 그 K에 텀이니까는. 그러면 이거는 4 더하기 2 더하기 1에서 734 코드도 역시 그리스마 바운드를 못 치고. 이해되죠? 자, 이제 결국에 우리가 이거는 K하고 D가 주어졌을 때의 디스턴트하기 랭스를 얼마만큼 가져가느냐 하는 얘기고, 아까 플라킹 바운드나 그 다음에 해밍 바운드는 그 코드의 개수를 얼마만큼 가져가느냐 그런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중요한 바운드 중에서 그리스머 바셔노프 바운드가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베스트 패킹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반경이 D-1이고 F-q2Dn의 베스트 패킹이라고 한다면 이건 그 스피어가 겹쳐도 상관없어요. 일종의 커버링을, 이거 정확하게 커버링이 되겠는데, 만약에 이 전체 공간이 이런 F-q2된 공간이 있어요. 자, 여기에 코드가 리니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거 해가지고 반경이 D-1인 그 스피어를 해가지고서 겹쳐도 상관없어요. 코드를 중심으로 해서 막 이렇게 했어. 센터를 몇 개를 잡았을 때 전체 공간을 완전히 커버할 수 있겠냐.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저 얘기는 최소한 X하고 XI 그 거리가 그래서 저 센터들을 우리가 X1 했을 때 XN이라고 합시다. 여기 X1, X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X1이 D-1이 D-1에 해당하는 스피어를 결정하고 요거의 바깥에 있는 거를 생각해가지고 또 D-1 스피어를 계산하고 점점 스피어를 해가지고 센터 개수를 선택하면서 만들어 나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어느 순간 전체 공간을 커버할 거예요. 그때 개수가 M이었다고 치면, 그 M의 스피어로 전체 공간을 커버해서 일종의 패킹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만약에 그런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처음에 M개가 있어서 그게 완전히 D-1개 스피어로 전체 커버가 됐다고 치고, 만약에 그게 이제 베스트 패킹이라고 하나의 딱 주어졌을 때, 만약에 우리가
딱 생각해 봤더니 전체 공간을 만약에 그게 베스트 패킹이 커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우리가 선택한 베스트 패킹이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이 벡터들 중에서 이게 등호가 빠져야 되겠는데 등호가 빠져야 돼. 그 D-보다 더 떨어져 있는 왜냐면 그 모든 그 저기 센터들과 그 거리가 D-1 스피어들은 다 저기 이쪽에 들어가니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커버되지 않는 벡터가 있다라고 치면 커버되지 않는 벡터가 있었다라고 하면 모든 센터에서 최소한 D-1보다 큰 거리에 떨어져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이 X라는 벡터를 또 센터를 잡아가지고 스피어를 해야만 전체 공간이 커버가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베스트 패킹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죠.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그 센터를 기준으로 반경이 D-1에 속하는 벡터의 개수 카운팅하면 바로 저 브래킷에 해당하는 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m개의 그 스퀘어가 있으니까 m을 곱했을 때 전체 공간을 다 커버하고도 남아야 되니까 우리가 중복되는 것 고민할 필요 없이 그게 그 전체 공간이 다 되는 것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게 이제 베스트 패킹의 개념이겠죠. 베스트 패킹.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용해가지고서 코드워드의 개수는 요 놈을 이제 위쪽으로 돌려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그 코드가 잘 이 거리가 D만큼씩 떨어져 있게 그 구성을 했다라고 치면 이 Q2Dn을 요 브래킷으로 한 거에 그 숫자만큼 나눈 것보다는 큰 놈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디자인하면 그러니까 이거 디버트 바텀 오프 바운드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임의의 코드가 다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소위 말해서 패킹을 코드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실제 코드에다가 적용을 해보자 이거죠. 우리가 H 매트릭스를 컨스트럭션 한다고 쳐봐요. 자, H 매트릭스를 컨스트럭션 한다라고 치면 H 매트릭스는 이쪽에 여기 R로 썼나요? N으로 썼나요? 네, R로 썼네요. 이걸 우리가 R과의 N 매트릭스 형태로 가져갈 건데 요 각각의 벡터들이 R계의 그 알터풀로 이루어져 있어요. 알터풀. 그러니까 요 H1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했을 때 각각의 컬럼들은 뭐 일반적으로 FQT에 속하는 벡터들인 거죠. 자, 우리가 첫 번째 벡터는 당연히 넌저러 벡터로 선택하겠죠. 넌저러 벡터로 선택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벡터 두 개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게 설정하겠죠. 맞죠?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하면은 재미가 없어질 테니까.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 쭉 해서 현재 우리가 그 N-1개의 컬럼까지 구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구성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근데 여기까지 구성을 했을 때 조건은 뭐냐면 이 N-1개의 컬럼들 중에서 임의로 D-1 두 개, D-2 개의 그 컬럼을 우리가 취했을 때 그거는 항상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라는 얘기보다는 여기에서 우리가 N-1개의 그 컬럼을 구성하는 그 과정에서 일종의 이게 컨스트럭션 해나가는 거거든요. H 매트릭스를. 자, 여기에서 우리가 D-2 개의 이하의 임의의 컬럼들을 잡아가지고 그거에 컨비네이션 한 것들은 전부 다 다르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D-2개 이하의 그 컬럼들을 그 잡았을 때 그거의 컨비네이션이 전부 다 다르다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그거의 그 컨비네이션에 속하지 않는 벡터 하나를 추가를 그 계속해 나간다고 했을 때 요거까지 포함하면 요거는 서로 여기서 취한 D-2개 이하의 그 컬럼들하고 그거의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되지 않는 요 컬럼이니까 요거는 리니얼 인디펜던트 하겠죠. 요거의 선형결합으로 표현 안 되는 거니까 리니얼 인디펜던트.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최소한 여기 이제 하나의 그 벡터를 선택을 할 건데 이게 HN이라고 한다면 저 HN은 저 앞에 그 만들어진 그 이 컬럼들 중에서 D-1개의 컨비네이션으로 다 다른 그런 조건을 갖고 있고 그거 이외의 컬럼을 하나 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될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 컬럼들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임의의 D-1개의 컬럼을 요 새로 추가한 그 컬럼을 포함해서 D-1개의 컬럼을 취했을 때 그 컬럼들은 전부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게 되겠죠. 그러면 리니얼리 디펜던트 해지는 경우가 언제냐? 최소한 D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D개를 선택. 그게 바로 웨이트가 D자리인 코드워드가 존재할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그 조건을 보게 되면 일단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씩 채워나가는데 항상 D-2개 이하의 그 컨비네이션이 커버가 되지 않는 그것들만 선택해가지고 그 다음 컬럼들을 채워나갔다고 해서 가정을 여기까지 했다라고 치면 맨 마지막에 우리가 I 번째 컬럼까지 채워졌다고 한다면 I 번째를 기준 I 번째 그 컬럼에서 서로 다른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어떻게 I의 컬럼 우리가 D-2개 이하의 그 컬럼들을 취해가지고 컨비네이션을 취하면 그 컨비네이션의 개수는 아무것도 안 뽑은 거, 그 다음에 하나 뽑은 거, 두 개, D-2개까지 뽑은 거, 그것들의 개수가 이제 서로 다른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개수가 될 텐데, 그게 전부 다 달라요. 그게 전부 다 다른 게, 여기 보게 되면 Q2의 R의, Q의 R승이죠. 알터풀 벡터니까 여기 R이니까. 자, 이렇게 선택된 것들이 다 달라서 이만큼 커버했다라고 치면 거기에 속하지 않는 이 벡터를 여기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I 플러스 1번째 컬럼에다가. 자, 그래서 그 순차적으로 I가 1일 때는 그냥 임의 논제로, I가 2일 때는 이거의 컨비네이션, 이게 실제적으로 요거의 컨비네이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커버가 안 되는 거 A2를 넣고, 그 다음에 이거 쭉쭉쭉쭉 해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현재 N-1까지 갔다라고 가정하면 N, 컬럼의 개수를 N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이 조건이 되는 거죠. I가 N-1일 때 대입해가지고 이 좌변의 그 식이 전체 공간을 커버하지 못했을 때 그 추가적인 컬럼 벡터를 여기다가 하나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관계식이 바로 정확하게 있는 좌변. 그래서 요런 조건을 만족한다면 NKB 코드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코드가 이 이퀘이션, 이 바운드를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코드가 존재할 것이다. 그 코드는 굉장히 좋은 코드다는 거지. 그래서 길버트 바샤무프 바운드는 베스트 패킹 그 컨셉을 이용해가지고 좋은 코드라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 코드로서 실제로 이런 파라미터를 가지는 코드가 존재한다 하는 의미. 그 앞에 그 개념은 이런 바운드를 만족하지 않는 코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였고요. 이전까지는. 이거는 좋은 코드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NKB라는 좋은 코드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그지스턴스 바운드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게 되면 이거는 컨스트럭션, H 매트릭스를 컨스트럭션 하는 그 방법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길버트 바셔무 바운드, 바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컨스트럭션 바운드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non existence 바운드인 거죠. 존재하지 않는. 바운드를 벗어나는 놈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아주 중요한 그 몇 개의 그 바운드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 코딩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그 n과 k에 대한 바운드라기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R은 n분의 k인데 코드레이스를 고정시켜 놓고 n1, k1, n2, k2 이 레이스는 딱 다 같다고 칩시다. 이거는 좌변은 고정시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nm, k 이런 식으로 쭉 n1, n1이 n2보다 작고 이게 점점 인크리징 하면서 코드를 점점 무한으로 늘어가면서 코드레이스는 유지한 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코드들이 여기에 이거는 D1일 거고 D2고 DM일 거고 쭉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거의 비헤이비어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게 더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샤넌이 그 랜덤 코딩 바운드를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 샤논의 약속의 땅을 어치브하려면 기본적으로 코드 랭스를 무한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한으로 보냈을 때 그때 어떤 양식을 보낼 것이냐, 어떤 양태를 보일 것이냐, 이게 지금 관심사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 어심프틱, 즉 n을 무한으로 가져갔을 때 바운드들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보게 되면 AND라고 하는 것을 이를 정했는데 여기 아마 그 노트에서는 AND라고 쓰기도 하고 MND라고도 쓰고도 있어요. 약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맞았네. 자, 이건 리니어든 넌 리니어든 상관없어요. AND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코드 길이가 n이고 디스턴스가 최소 거리가 d인 임의의 어떤 코드를 구성했을 때 그 코드에 속한 코드들의 단수들 중에서 그런 코드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코드 길이가 n이고 디스턴스가 d인 코드는 많이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코드의 수가 맥시멈일 때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느냐. 그 맥시멈. 그러니까 맥시멈이 됐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이 코드 레이스는 어떻게 되느냐. 저 AND를 이거 지금 우리가 편의상 바이너리 코드라고 합시다. 그러면 로가리즘 숫자라서 n으로 나누는 게 이게 코드 레이스 되겠죠. 그러니까 코드 레이스를 키우려면 AND가 클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맥시멈 레이스를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겠냐 하는 의미예요. 맥시멈 코드 레이스를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겠냐.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게 n과 d에 따라서 n과 d를 우리가 가지고서 만약에 n1, d1, n2, d2 뭐 이런 식으로 쭉 해나간다고 쳤을 때 만약에 우리가 ni분의 di는 우리가 만약에 이거는 컨스탄트로 둔다라고 쳤을 때 만약에 소위 말해서 이게
그 에러 정정 능력이겠죠. 에러 정정 능력을 얘기하는. 그렇게 해서 쭉 했을 때 이거의 A 값, 이거의 A 값들이 일종의 시퀀스죠. 뭔가 막 털렁털렁 할 거예요. 그 N과 D에 따라서 디스크리트하게.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비헤이비어를 다루기 위해서 D를 N으로 나눈 그 값을 N을 무한대로 갔을 때 그때 값을 델타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저 A and D 값에 이게 A and D 값이 변하겠지만 그 다음에 그 로가리즘을 취한 다음에 N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레이시죠. 그거의 림 슈프리멈을 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슈프리멈이라고 하는 것은 요 값을 보게 되면 n분의 1 요 값을 보게 되면 그 값이 n을 증가되면 막 어떤 시퀀스니까 뭐 왔다 갔다 하겠죠. 그거의 어퍼 바운드 중에는 리스트 어퍼 바운드를 하죠.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그 리스트 어퍼 바운드가 어디로 수렴할 것이냐 하는 걸 이제 보겠다는 얘기죠. 림 슈프리멈이.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그 림 슈프리멈이기 때문에 이게 이 위에다가 R을 위쪽에다가 그려놨어 했어요. 자, 그러면 해밍 바운드를 해석해보면 해밍 바운드라고 하는 것은 N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그 디스턴스가 ET 플러스 1 ET 플러스 1이 주어졌을 때 그 해밍 바운드의 의미는 코드워드의 개수는 요 값보다 절대 커질 수 없다. 맞죠? 2to 이게 해밍 바운드의 의미잖아요. 그 해밍 바운드에서 코드워드의 개수는 이 값보다 절대 커질 수 없다. 맞아요, 투요? 맞죠? 자, 그러면 저 알바, 저 림 슈프리멈을 계산을 해서 보게 되면 이 놈을 n분의 1로 나누고요. 아니, 일단 로가리즘을 취하고 n분의 1로 n으로 나눈 값은 요거 로가리즘을 취했으니까 1. 이게 2D n에서 n이라 한데 n으로 나눴기 때문에 1. 그 다음에 요거의 로가리즘 한 거에 n분의 1이 바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n분의 d 대신에 t가 20 플러스 1이니까요. 이게 뭐잖아요. n분의 d였는데 우리가 n분의 t를 n이 커짐에 따라서 저 t가 컨스탄트하게 저 비율이 컨스탄트하게 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t는 람다 n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람다가 일종의 반응 파라미터예요. 그러면 t는 2t 플러스 1에서 2 람다 n 플러스 1이 되고 d 오버 n은 2 람다 플러스 n분의 1이 될 텐데 이게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거는 무시되고 바로 저 델타는 2 람다로 표시되겠죠. 2 람다.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식은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요 7번식 아까 저기 코드워드의 개수에 대해서 로가리즘 취하고 n으로 나눈 요 값에 이 리미트 값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그 좌변은 림 슈프리멈이 될 거고요. 림 슈프리멈의 어퍼 바운드 요거는 지금 현재 요거에 대해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요 값이 어디로 갈 것이냐만 살펴보면 되겠죠. 맞아요. 자, 이거 계산에 비해 가지고 결과가 놀랍도록 심플하게 나오는 게 충격적이에요. 충격을 안 먹으면 여러분들은 감각이 무딘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왜 안 되지? 웰로운 팩트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다루기 쉬운 게 요거잖아요, 요거. 요걸 정리하는 게 그 관건이겠죠. 근데 웰로운 팩트래. 여러분들한테는 웰로운이 전혀 아닌데. 웰로운이 자, 놀랍게도 무슨 얘기냐면 저 n 추주 i가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썸이 제로에서부터 람다 n의 함수 형태로 지금 서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람다가 픽스드 넘버라고 치면 n의 서메이션 하는 것은 n이 무한 들어갈 때 점점 서메해야 될 게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로가리즘, 그러니까 1을 베이스한 로가리즘하고 n으로 노멀라이징 했어요. 그놈을 계산했더니 야, 엔트로피 펑크션에 람다를 대입한 거랑 같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엔트로피 펑크션은 인포메이션 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엔트로피 함수잖아요. 자, H2 람다는 바로 마이너스 람다, 로그 람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람다, 그거에 뭐가? 즉, 엔트로피 펑크션. 이게 엔트로피 펑크션으로 그냥 나온다는 얘기죠. 자, 웰론 팩트니까 프로브 해라! 짜증나죠? 해보세요. 자, 저걸 증명을 하려면 여러분들 좀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이젠테는 이번에 잘하겠지? 자, 스탈링스 포뮬라 알죠? 들어봤죠? 일단 n 팩토리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프로치하느냐가 이제 그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가 팩토리얼로 표시되죠, 그렇죠? 이렇게 표시되죠. 팩토리얼이 뭔지는 다 알죠? 맞죠? 그러면 이 n 팩토리얼을 들여다보게 되면 n 팩토리얼은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루트 2파이 n 그 다음에 n 오버 2의 n 오버 익스포넨셜 그 함수를 얘기하는 그 익스포넌트 그 자연 로그에 해당하는 값이죠. 그러니까 여기 n 추즈 2가 아니라 n 나누기 2예요. 그 다음에 그거의 n승. 그러니까 결국에 n 팩토리얼은 n의 n승만큼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걸 뜻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요 값이랑 상당히 비슷한데 요 놈은 에라텀이에요. 그러니까 에라 팩터. 즉 익스포넨셜 입실론 n. 그래서 러프하게 생각하면 요 값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에라텀은 1로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어프락시메이션 할 때 요 앞에 것만 가져가는 거죠. 자, 그 에라텀이 어느 정도 갔냐면 익스포넨셜 함수 보면 저 지수에 아주 놀랍게도 1 오버 12n 플러스 1과 12n 플러스 1 오버 12n 그러니까 1 오버 12n 오버 3이 있어요. 그러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로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가 일치해져 버리죠. 그러면 사실은 입실론 n은 리미트로 가면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로면 이게 n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요 놈은 1로 접근해버리니까 결국은 이게 정확한 값이 되죠. approximation. 여러분들 스타링 포뮬라를 생각할 때 요걸로 많이 쓰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계가 여러분들이 스탈링스 포뮬라를 이해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바이노미얼 코피션트를 따져보면 J와 N이 있었을 때 N 추즈 J, N 추즈 J에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 H 요 J하고 N의 레이쇼를 엔트로피 펑크션으로 두게 되면 N 추즈 J 요거는 요 값과 요 값 사이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증명을 하셔야 돼요. 요걸 쇼디스라고 했죠. 그러면 요걸 여러분들이 증명을 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 앞에 끌어다가 요걸 쓰게 되면 요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요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 엔트로피 펑션이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바로 그 관계에서 엔트로피 펑션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림 슈프리멈 값은 1 마이너스 엔트로피 람다의 엔트로피 펑션 값. 근데 람다가 델타랑 무슨 관계 있었냐? 그 델타는 2람다죠. 아까 우리가
요 델타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쓰고 싶은 거니까.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람다 대신에 바꿔치기 하면 1 h 이 엔트로피 펑션의 2분의 람다 값 이렇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게 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이 해밍 바운드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 엔트로피 펑션은 모양 자체가 이거죠. 제로에 들어간다면 그 2분의 1에서 이런 함수로 되죠, 그렇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걸 커브로 그리면 좀 엉성하게 그릴 수 있어요. 이쪽이 R축이고요. 자, 이쪽이 세로축이에요. 그래서 거기 2분의 델타가 있기 때문에 그 2분의 델타에 해당하는 값이 이게 높이가 1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일 때 델타 값이 만약에 1이면 여기서 델타 값이 1이면 2분의 1에서 이 값이 1이 되니까 제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그림이 엉성하게 되는데 이 해밍 바운드가 여기서 좀 내려와서 여기 1.0일 때 델타가 1.0일 때 제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들어가는데 여기 0.5니까 한 이쯤 와서는 이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퍼 바운드이기 때문에 그 코드레이트의 어퍼 바운드이기 때문에 이 코드레이트는 이 커브보다 절대 넘어갈 수 없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 커브가 나오는데 어떤 학생이 다 쳐넣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코드 이 커브보다 넘어가는데요. 그거는 파이나이트 랭스일 때 그렇게 가능하겠죠. 파이는 코드 하나일 때는 그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코드가 무한정 커져 나갔을 때, 그 코드 길이가 무한정 커져 나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코드 패밀리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패밀리의 이 구성 자체가 저 바운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어퍼 바운드가 하나 있었죠. 플라킨 바운드. 플라킨 바운드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플라킨 바운드를 적용을 하려면 요걸 그대로 적용하려면 코드워드의 개수는 여기 지금 코드워드의 개수는 이렇게 이 값보다 작거나 같은데 요걸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바꿔치기 할 건데 어떻게 바꿔치기 하냐. 일단은 이거의 의미를 생각을 해서 보면 코드들을 다 이렇게 썼어요. 자, 우리가 이를테면 첫 번째 포지션을 들여다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포지션의 이 코드워드들 중에서 첫 번째 포지션의 그 값이 요 포지션의 값들이 0인 코드들을 시제로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1인 코드를 C1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저 시제로하고 C1은 디스조인트 하겠죠. 첫 번째 코드 코디네이트의 제로인 코드들하고 그것들의 집합. 그 다음에 첫 번째 코디네이트이 1인 그런 코드들의 집합은 디스조인트 할 거잖아요. 서로 공유하는 놈이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그 C0의 사이즈하고 C1의 사이즈를 합하면 전체적으로 M이 될 거고 서로 공유하는 놈이 없어요. 근데 서로 전체 집합을 두 개의 셋으로 나눴으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는 절반보다 크거나 같다. 야, 너무나 쉬운 아규먼트 아닌가요? 둘 중에 하나는 2분의 n보다 크겠죠. 크겠죠. 맞죠? 너무 쉬운 아규먼트 맞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우리가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리니어든 넌리니어든 상관없어요. C0하고 C1을 잡아가지고 C0는 첫 번째 코디네이트이 전부 제로 있는 C1은 첫 번째 코디네이트이 2중.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이 2분의 n보다 큰 놈이 있을까요? 그 2분의 n보다 큰 놈을 잡겠다는 얘기죠. 그걸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C0가 더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요 놈을 선택했다고 치면 저 C0는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원래 주어진 코드가 길이가 n이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그 코드워드의 그 개수가 m이고 디스턴스가 d였는데 새로 바뀐 놈은 뭐냐면 그 코디네이션 전부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디스턴스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그걸 잘라버려요. 그러면 코드 길이가 하나 줄겠죠. 그 다음에 사이즈는 우리가 큰 놈을 선택했으니까 최소한 2분의 m이 개런티가 되죠. 맞죠? 맞아요. 논리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 코드의 디스턴스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 전체 코드의 디스턴스는 임의의 코드들 사이의 거리가 최소한 d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거의 부분 집합을 잡았을 때 요 C0의 디스턴스는, 그러니까 미니멈 디스턴스는 저거 원래 전체 미니멈 디스턴스보다는 항상 크게 나갔겠죠. 그래서 요게 설정이에요. 그냥 작은 셋을 우리가 여기서 제일 작은 사람의 키 하는 거 하고 요 몇 사람 접어가지고 거기서 제일 작은 사람의 키 하면 어느 쪽이 커요? 작은 집합이 더 크겠죠. 그거랑 똑같은 얘기야. 자, 그래서 이 관계를 보게 되면 일종의 리커전식이 나와요. n하고 d가 주어졌을 때 코드워드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정하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n-1과 d가 주어졌을 때 코드워드의 개수의 2배 한 것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사이즈가 이렇게 변해버렸으니까 바로 이 사이즈 관계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아까 우리 글스머 가운데서도 이런 리커전식이 있으면 이거 n에 대한 리커전식이잖아요. 리커전식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저거 역시 리커전식을 반복해서 적용하게 되면 m&d는 요 식구하고 요거 하나 더 줄이면 E의 파워가 들어가고 요게 n-, 쭉 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여기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ed-1d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정리할 때 n-ed n하고 ed가 ed가 n보다 클 때까지만 적용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쭉 내려오면 결국은 최소한 요거에 있어서 요 값이 바로 글스머 바운드를 적용해가지고 ed로 취급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플라킨 바운드를 요 아이디어를 결합하게 되면 m&d는 요 값보다 작거나 같다는 결론이 얻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숫자가 나왔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로가리즘을 취하고 n로 노멀라이징 하게 되면 바로 요 관계가 얻어지죠. 자,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요 놈은 림슈프리멈으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요 놈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1-2 델타, 그 다음에 이거는 컨스턴트게 n으로 나눴으니까 날라가 버리죠. 그래서 알바의 델타 함수는 림슈프리멈은 1-2 델타 직선이 나오죠. 직선. 그렇죠. 우리가 가로축을 델타축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직선이 나오죠. 그래서 그게 1-2 델타이기 때문에 이 델타가 0.5면 우변이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0.5일 때 이 직선 1.0에서부터 0.5로 있는 이 직선이 나와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플라킨 바운드는 어시프토틱 바운드가 직선으로 나온다. 직선. 그 다음에 아까 헤밍 바운드는 엔트로피 펑션을 빼준 것처럼 해서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들여다 보게 되면 플라킹 바운드의 의미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코드라도 저렇게 어식도틱하게 하면 이 커브보다 바깥에 벗어날 수 없다. 그 다음에 해밍 바운드도 이 커브보다 바깥에 이 위쪽으로는 갈 수 없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플라킹 바운드와 해밍 바운드의 그 작은 값보다 더 위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만 결합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어떤 코드든 이 바깥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 커브와 요 커브의 밑에 B급만이 가능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길버트 바샤모프 바운드는 뭐냐? 길버트 바샤모프 바운드는 뭐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길버트 바샤모프 때 LND를 설정해가지고 뭐 그 설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로어 바운드로 해서 설정을 하게 되면 똑같이 이게 해밍 바운드랑 모양이 비슷해요. 그래서 전개를 해서 보게 되면 그 해밍 바운드랑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게 2분의 델타가 아니라 델타로 나와요. 차이가 델타. 그래서 이거는 로어 바운드였기 때문에 림 인피멈이 될 거고요. 림 인피멈이 1-H2 델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 슈프리멈 값은 인피멈 값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그걸 그리게 되면 델타가 0.5일 때 이게 1이니까 델타가 0.5일 때 이 밑에 로어 바운드가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1-H2X니까 완전히 이게 거꾸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커브를 보게 되면 이 커브 이렇게 되는데 이 이상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요거에 뒤집어진 커브가 마치 컴패시트처럼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의 컴패시트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얻어진 얻게 되는 그 바운드가 아주 중요한 바운드가 이렇게 되는데, 길버트 바샤모프 바운드는 어떤 사람 또 어떤 학생이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봤는데 여기 떨어져요. 그러면 이거 길버트 바샤모프 바운드를 만족 못 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베스트 코드는, 그러니까 좋은 코드는 이거보다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좋은 코드가 존재할 수 있는 위치는 어디냐? 바로 이 B금친대라는 거죠. B금친대. 그러니까 베스트 코드로. 자,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바이너리 코드로 요 길버트 바샤모프 바운드보다 위에 되는, 예를 들어서 특정한 점, 특정한 위치에 대한 대신에 이제 소위 말해서 코드레이션, 예를 들어서 여기 점을 찍어 봅시다. 여기 점 하나 찍어요. 그 중간에 그 점에 해당하는 레이트와 델타가 주어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에 해당하는 그 코드들을 쫙 해서 코드 길이를 무한대로 쫙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바이너리 코드는 알려진 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길버트 바샤모프 바운드보다 더 좋게 되는 바이너리 코드는 아직까지는 모른다. 없다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당연히 증명이 안 됐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길버트 바샤모프 바운드도 그리고 어그적 그 컨스트럭션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실제로 그걸 만족하는 소위 말해서 패밀리 오브 코드는 몰라요. 몰라요. 이미의 그 포인트에서요.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길버트 바샤모프 바운드가 제한이 되고 나서 한참 동안, 그러면 길버트 바샤모프 바운드를 위해서 이거보다 커브 위에 존재하는 좋은 코드들을 어떻게 하면 컨스트럭션 할 것이냐 하는 게
거의 한 3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알려진 게 뭐냐면 non-binary 코드로는 요것보다 경계선이 이렇게 직선 형태로 되는 요 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코드가 존재한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했었죠. 알지브레이크 지오메트리 코드. 알지메트릭 지오메트리 코드인데 이거는 필드 사이즈가 49가 프라임 파워 맞죠? 7의 제곱. 그러니까 49를 넘어설 때 갑니다. 그러니까 바이너리에서는 아직도 모르는 거죠. Q가 49 이상이 되면 알지브레이크 지오메트리 코드가 존재해서 길버트 바샤먼 바운드보다 위에 올라가는 그런 코드가 컨스트럭션 가능해요.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피니트 패밀리.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코딩에서 뭐가 문제이고 뭐가 프로블럼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타링 포뮬라 다시 한번 좀 고민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야, 요 엠피스는 진짜 안 나온 데가 없네. 여러분 그냥 이거 정복해버려요. 요건 막 어디 막 이것저것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게 이쪽 바운드에서 나타나는 어심토틱 바운드에서 나타나는. 자, 여기까지 바운드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공부하면 하죠. 자, 오케이.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뭐냐면 아주 조그만 클래스예요. 그리고 거기에 속하는 코드들이 굉장히 대부분의 코드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시스템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그 클래스에 들어가는 리니어 블록 코드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리니어 블록 코드를 보면 리니어 블록 코드는 기본적인 디스크립션인 제너레이터 매트릭스 내지는 판청 매트릭스로 다뤄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좋은 코드들을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것보다 조금 더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주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컨스트레인트예요. 어떤 코드가 실제로 표현했다고 합시다. 코드 길이가 n-1이었다고 했을 때 이거에 시프트를 한다고 칩시다. 움직여요. 실제로 C1 해가지고서 CN-2. 그럼 넘치는 놈은 앞으로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임의의 코드워드에 대해서 TC 역시 이렇게 만약에 온 거 역시도 코드워드가 되는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주면은 어떨까 하는 얘기죠. 이거 쉽도 거예요. 요거 그대로 옮겨왔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넘치니까 앞으로 끄집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서클로 생각하게 되면 여기가 C0에서 C1 해가지고 CN-1이 있다라는 거는 한번 클락으로 움직인 거죠. 오른쪽. 그러니까 리니어 코드의 리니어 성질에다가 저 성질까지 있으면 뭔가 해볼만 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시클릭 코드예요. 시클릭.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니어 블록 코드에다가 시클릭 코드까지, 원래 시클릭 코드는 리니어리티랑 상관없지만 바로 이거 동시에 성립하는 리니어이면서 시클릭 코드, 요거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리니어리티는 그냥 유지하고,
그냥 시클릭 코드 자체로만 연구하는 거는 수학자들이 더 잘하겠죠. 그것만 가지고서도 굉장히 많이 다룰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보면 요놈이 리니어면서 스케일. 그러면 훨씬 제너레이터 매트릭스, H 매트릭스 요거 뚱뚱하잖아요. 뚱뚱하다는 얘기는 제너레이터 매트릭스 따지려면 K by N 사이즈가 필요하잖아. 그쵸? 요거 G, H. K by N. 요건 N 마이너스 K by N. 여기 만약에 있다라고 치면 이거는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얼 하나 또는 피리체 폴리노미얼 하나. 폴리노미얼 하나도 디스크립션이 되고 작업도 시프트 리지스터 가지고서 인코더와 디코더도 물론 뭐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런 방향으로 조금 가게 되는. 그러니까 인코더도 쉽게, 디코더도 뭔가 쉽게. 그러니까 리니어 블락 코드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그 NK 리니어 블락 코드가 딱 주어졌다고 하실 때, 인코딩은 돼. 어떻게 제너레이터 매트릭스 만들어가지고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디코딩은 안 되죠. 아니, 물론 저 스탠다드 어레이 디코딩이 베스트 디코딩 메서드 이건 알지만 스탠다드 어레이 디코딩을 구현을 못할 거잖아요. 구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다 알죠. 컴플렉시티 때문에, 사이즈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 바로 이런 형태로 만약에 이런 추가적인 조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코드를 좀 더 나이스하게 구성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저 코드를 다루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리니어 엘지브라만 가지고서 벡터 스페이스냐, 서브 스페이스냐, 디멘전이 어떠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됐어요. 그쵸? 근데, 이 폴리노미얼이 나오네. 폴리노미얼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폴리노미얼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조금 더 지루하겠지만 이제 다음 챕터가 또 엘지브라로 돌아가요. 여러분들이 참고 공부하면 복이 생겨요. 참고 실력을 좀 쌓으면 이해가 돼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로 이제 폴리노미얼 어리스메틱 그리고 파이나이트 필드. 우리가 지금 파이나이트 필드는 존재한다. FQ, Q개의 원소가 있는 파이나이트 필드가 있다. 그렇게만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제로 부딪혔을 때 우리가 리드 솔로몬 코드를 다룬다라고 하면 리드 솔로몬 코드는 기본적으로 non 바이너리 코드예요. 바이너리에서는 리드 솔로몬 코드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리드 솔로몬 코드가 의미를 가지려면 최소 원소 개수가 한 8개 이상. 그래야 리드 솔로몬 코드가 좀 의미를 가져요. 보통은 뭐 가장 많이 쓰는 건 원소 개수가 한 256개. 그러니까 2의 8승. 8비트가 많이되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많이 쓰는 거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파이나이트 필드 컨스트럭션을 하는 거, 구성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폴리노미얼 아리스메틱과 파이나이트 필드 요거를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그 아주 미니멈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속성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정수의 익스텐션으로 간다. 너무 쉽잖아요. 정수. 정수 하나, 둘, 셋인데 그것만 알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티저링 그러니까 정수의 집합은 먼저 정수의 성질부터 들여다봅시다. 왜 이걸 공부하냐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아이디어가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정수 집합, 그러니까 셋업의 인티저스 요거랑 굉장히 닮은 놈이 뭐냐면 파이나이트 필드 위에서 적용되는 FQ.
ring of polynomial over 어떤 필드 위에서 정의되는 폴리노미얼들이 집합하고 저놈이 무지하게 닮았어요. 그러니까 정수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저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랑 거의 유사해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정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두 개의 정수가 주어졌어요. 정수 집합은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자, 덧셈에 대해서 아벨리안 그룹이 뭐더라? 이게 커뮤니티부터 나오는 이게 틀린 얘기지. 다 나왔네. 일단 덧셈에 대해서 클로저. 뭐 클로저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티비티, 항등원, 여권. 그 다음에 커뮤니티비티. 그 덧셈에 대해서 아벨리안 그룹이 되죠.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클로저. 그 다음에 결합법칙.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는 그 다음 얘기고, 일단은 그 두 개랑 그 다음에 분배 법칙까지 생각하면 링이라고 부르죠. 네.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항동원이 있으면 링 위드 유니티. 그러니까 정수 집합은 최소한 링 위드 유니티예요. 링 위드 유니티.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기 때문에 커뮤터티브 링 위드 유니티죠. 거기까지는 다 가요. 그쵸?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죠. 자, 두 개의 정수가 있었을 때 S하고 R의 정수예요. S가 R의 배수다, 멀티플. 이 얘기는 그 R을 기준으로 하면 R은 S를 디바이드 한다. 그러니까 디바이드 한다는 얘기는 나눠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즉, 그걸 이제 노테이션으로 이렇게 써요. 이게 스탠다드 노테이션이에요. R은 S를 디바이드 한다. 즉, 그 얘기는 R에다가 어떤 정수를 곱하면 S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S라는 것은 R에다가 어떤 정수배 한 걸로 표현됐을 때 우리는 S는 R의 배수이다. 멀티플이라는 게 배수.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하면 S는 R에 의해서 나누어 떨어진다. 또는 R은 S를 나눈다.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정의예요. R이 S를 디바이드하고 S가 R을 디바이드 한다라고 하면 S와 R의 관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밖에 없어요. 맞아요? 뭐 이거 구질구질하게 썼어요. 자, R이 S를 디바이드 한다는 얘기는 S는 어떤 정수에다가 R이 곱해지고 그 다음에 S가 R을 디바이드 한다는 얘기는 R은 BS, 여기서 A, B는 정수예요. 자, 이거 두 개 관계를 정리하게 되면 R은 A 곱하기 B 곱하기 R로 쓰여. R은 A 곱하기 B 곱하기 R. 그러면 A 곱하기 B는 1인가? 6호이면 6호인가요? 진짜예요? 정말? 저기 전원으로 묶으면 R로 묶으면 R 곱하기 AB 마이너스 1은 제로인 거죠. 제로. AB가 정수. 이거 정수에서는 이러면 R은 분명히 제로가 아닐 거고. 이러면 A 곱하기 B, U 파트가 제로예요. 그걸 어떻게 알죠? R의 곱셈에 대한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잖아. 정수에서 R의 곱셈에 대한 인버스가 아닌데 어떻게 막 나눠? 다행히 막 나눠도 돼? 곱셈에 대한 인버스가 없는데? 답은 많긴 맞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이 R을 캔슬할 수 있는 캔슬레이션 로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 어떤 링에서 캔슬레이션 로.
그 정수에서는 캔슬레이션 로가 성립하는 집합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바로 여기서 용어가 나오죠. 자, 그건 이제 그 캔슬레이션 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 즉 무슨 얘기냐면 캔슬레이션 로가 된다는 얘기는 제로의 디바이저는 순수하게 넌제로 인티저를 2개 곱해가지고 제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제로 디바이저가 그래서 제로의 약수는 순수하게 없다. 그러니까 넌제로 값으로서는 없다 하는 게 바로 이 캔슬레이션 로가 성립할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그거는 이제 그 뒤에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건 얘기할 거고, 그래서 A, B는 1이 그 정수 2개를 곱해가지고 1이 되는 거는 A하고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밖에 없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요게다가 S 이퀄 AR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집어넣게 되면 이 관계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정수 집합을 들여다보게 되면 특히 파지티브 인티저만 파지티브 인티저가 아니더라도 자, 정수 집합을 들여다보게 되면 재미있게도 파지티브 인티저라고 또 오케이, 파지티브 인티저라고 합시다. 파지티브 인티저 P가 있었을 때 그거의 약수로서 즉 플러스 마이너스 P와 플러스 마이너스 1 요거에 의해서만 나누어 떨어질 수 있는 수를 우리는 프라임이라고 부르고요. 소수.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수를 컴포짓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쪽에 파지티브, 이쪽에 네거티브라고 한다라고 치면 여기에 이 마이너스 요거는 같이 묶이고요. 그 다음에 3하고 마이너스 3 이런 것들은 같이 묶일 텐데 요것도 프라임이고 요것도 프라임이고 요것도 프라임이고 요것도 프라임. 대신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넌 프라임이 있어요. 프라임이 아니면 넌 프라임이 컴포지션이죠. 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는 서로 친척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2나 마이너스는 서로 친척 관계. 근데 요 놈은 뭐냐? 이건 자체로서 곱셈에 대한 여건을 갖고 있는 놈이죠. 플러스 1 곱하기 플러스 1은 1이니까 플러스 1의 플러스 1 자체가 여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자체 여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유닛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곱셈에 대한 여건을 갖고 있는 놈. 그걸 유닛.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프라임에 대해서는 여기에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같이 묶이고요. 그러니까 이 유닛을 활용해가지고 서로 같은 친척들끼리 묶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제외한 넌 프라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D가 커뮤터티브 링리드 유니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커뮤터티브 링리드 유니티라고 하는 것은 일단 덧셈에 대해서 아벨량 물리고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결합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항등원 있고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커뮤터티브니까 교환 법칙 성립하고 그 다음에 더 연산 2개 나오니까 분배 법칙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D라는 놈을 인티그랄 도메인이다. 바로 인티저 셋이 그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인티그랄 도메인. 인티그랄 도메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제로 디바이저가 없을 때 인티그랄 도메인이에요. 그 제로 디바이저가 뭐냐? 제로를 두 개의 이 D에 속하는 엘리먼트의 곱으로 표현했을 때 만약에 A 곱하기 B가 제로라고 한다면 A가 제로이든지
반드시 B가 제로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요런 그 관계가 성립할 때 우리는 제로 디바이저가 없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정수집합은 정확하게 인티그럴 도메인이에요. 인티그럴 도메인. 저 제로 디바이저가 없으면 캔슬레이션 로가 성립하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서 여기서 보게 되면 아까 어떻게 되나요? R 곱하기 AB 마이너스 1이 제로다. 그러니까 이거 저 R이 제로가 아니었다라고 했으니까 이놈이 제로일 수밖에 없죠. 두 개를 곱해가지고 제로가 되려면 어느 한쪽이 반드시 제로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제로 디바이저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우리가 인티그랄 도메인이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자, 어떤 D가 인티그랄 도메인이야. 인티그랄 도메인은 컴팩티블 링 위드 유니티 중에서 제로 디바이저가 없는 놈을 인티그랄 도메인이라고 해요. 그거의 스페셜 케이스가 인티저 셋이에요. 자, 이 뒤에 저 뒤에서 유닛이라고 부르는 놈들은 어떤 놈이냐?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는 거예요.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 그러니까 정수에서 하게 되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정확하게 그거죠. 그 다음에 A하고 B가 어소시에이트다. 서로 사촌이다. 그 사실상 뭐 어느 한쪽을 생각해도 좋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A하고 B의 관계가 유닛의 곱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수에서는 2하고 마이너스 2. 그러니까 2가 프라임이다. 마이너스 2가 프라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다 같은 얘기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어소시에이트다 하는 얘기죠. 자, 요걸 그 다음에 이제 그 넌 유닛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유닛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거는 넌 유닛이겠죠. 넌 유닛 중에서 이제 여기서 프라임이냐 프라임이 아니냐가 이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넌 유닛 중에서 프라임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A 곱하기 B 한 놈을 P로 P가 나누어 떨어뜨렸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죠. P가 A를 나누든지 아니면 P가 B를 나누든지. 이게 제너럴한 그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프라임을 정수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죠. 이거는 굉장히 스페시픽한 정의고 제너럴한 정의는 바로 이거예요. P가 AB를 나누어 떨어뜨리면 반드시 P가 A를 나누든지 아니면 P가 B를 나누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마치 이걸로 표현하게 되면 P가 A 곱하기 B라고 했을 때 A나 B 중에 둘 중에 어느 하나는 반드시 유닛이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하기보다는 원래 위에 걸로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GCD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정수가 있었을 때 GCD라고 하면 Greatest Common Divisor죠. Common Divisor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 D가 A를 나누어 떨어뜨리기도 하고 B를 나누어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 Common Divisor라는 놈이죠. 공약수. D가 A를 나눠 떨어뜨리고 D가 B를 나눠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어떤 C가 있어서 C가 A를 나눠 떨어뜨리고 C가 B를 나눠 떨어뜨리면 C가 A, B의 공약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C는 반드시 저 D를 나누어 떨어뜨린다. 이게 그 얘기는 최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D가 제일 큰 놈이라는 얘기죠. 공약수 중에.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조건은 A, B의 공약수라는 의미고 요 두 번째 조건은 제일 큰 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게 바로 우리가 노테이션으로 이 괄호를 써가지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정수에서 보게 되면 두 개의 인티저가 주어져 가지고 이건 뭐 이제 양의 정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두 개의 정수가 주어졌을 때 최대 공약수가 1이면 1일 수도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유닛 뭐 상관없어요. 그 1이면 뭐 마이너스 1도 당연히 되겠죠. 최대 공약수가 그 1로 표현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두 개를 서로 소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